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1장 사람 만나는 일이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느껴질 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이유. 정미 씨는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길어지면 상황을 정리했고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급박한 업무 일정 문제로 옆 부서와 갈등이 생겨 분위기가 점점 날카로워지던 와중이었지요. 모두의 감정이 격해질 즈음 조용히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정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저희 팀에서 맞추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한마디로 험악하던 분위기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정미 씨네 부서가 앞장서 양보하겠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은 양보했습니다. 모두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직속 상사에게서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치받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깨가 점점 뻐근해졌고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 퇴근할 즈음에는 완전히 진이 빠졌지요.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는 요즘 힘든 일이 많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미 씨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딘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슨 이야기를 했지? 친구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주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조금 진이 빠졌지만 정미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친구가 힘들어 보였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얼른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지요. 심할 때는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친구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등을 계산하다 보면 벌써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친구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말 괜히 했나? 조금 더 성의 있게 들어줄 걸. 피곤한 티가 났나?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고 당분간은 약속을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지요. 정미 씨의 이런 피로는 관계에 서툴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너무 잘해서 문제이지요. 정미 씨처럼 상대의 감정을 잘 읽고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갈등을 줄이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처 자신을 살피지 못했을 때 감정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노동처럼 느끼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 한때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평일에 실내에 있었으니 주말에는 바깥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평일에 바깥에 있었으니 주말에는 집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쉬는 날의 사적인 만남으로 에너지를 채우곤 합니다. 반면 정미 씨 같은 사람들은 그마저 일처럼 느끼지요. 이를 외향인과 내향인의 차이로만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피로가 안에도 서로 다른 심리적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미 씨처럼 관계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 깊이 몰입해 온 이른바 워커홀릭입니다. 이들에게 일은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고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들의 핵심 키워드는 효율과 유용성입니다. 이 시간은 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이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관계는 나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의식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먼저 그런 쪽으로 움직입니다. 일이 삶 전체를 지배하다 보니 인간관계까지 효율과 생산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본래 어느 정도 비효율적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당장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않아도, 함께 보낸 시간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남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충만한 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효용을 주고받는 것과 무관하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런 만남이 낯섭니다. 목적 없는 대화는 공허하고, 딱히 얻은 것이 없는 만남은 아깝게 느껴지지요. 쉬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하고 자책합니다. 결국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과 일 사이에 끼어 있는 또 하나의 일정이 됩니다. 심지어 비생산적인 일정이지요.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신경 씁니다. 좋은 엄마인지, 유능한 직원인지, 믿음직한 친구인지,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인지, 존경받는 사장인지, 심지어 점원이 반가워할 만한 고객인지까지 스스로를 계속 점검합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칼같이 점수를 매기는 평가 자리가 됩니다.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 인정은 내가 아닌 상대가 만들어내는 것임에도 이들은 그 기준을 충족하려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와중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무심해 보이지는 않았나,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비쳤나,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요.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확인하느라 바쁘다 보니 사적인 만남도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과제로 바뀝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고 분위기를 맞추면서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하는 미션이 되는 것이지요.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노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기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계속 의식하는 한 관계는 절대 쉼과 나눔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매번 시험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니 얼마나 고단할까요? 만남이 끝나면 에너지가 충전되기는커녕 피로가 밀려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원가족과 충분히 분리되지 못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은 독립했지만 마음속에는 부모 형제가 여전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바깥 세상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문제는 원가족 안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바깥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미안하고, 거리를 두면 죄책감이 들고, 가까이 있으면 답답합니다. 사랑과 부담, 애착과 분노, 의무감과 독립 욕구가 뒤섞인 양가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관계는 은근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큰 갈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래된 서운함과 말하지 못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기대와 실망이 일상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는 집 바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고 관계의 온도를 천천히 높이는 일은 많은 심리적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원가족과의 미해결 감정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관계는 시작부터 버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가족 안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집 밖에서도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한 채 중간 지대에 머물게 됩니다. 외롭지만 외롭다고 말하기 어렵고, 관계를 원하지만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애매한 지점에 놓이게 되지요. 인간관계가 노동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곧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원하지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그 안에서 긴장을 푸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점검합니다. 세 가지 유형이 늘 깔끔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나 세 가지 패턴이 한 사람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관계 안에서 왜 지쳐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 약한 자아를 뚫고 엄격한 초자아가 발현될 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관계를 잘하려고 할까요? 이는 프로이트 시그먼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자아에고와 초자아 슈퍼에고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양심이나 도덕을 판가름하는 엄격한 감독관 같은 목소리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초자아의 역할이지요. 성숙한 자기 통제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문제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아를 제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는 초자아와는 반대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아보다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이 정도는 당연히 양보해야 하는 거 아냐? 하는 식으로요. 언뜻 성숙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게는 너그럽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남을 이해하는 데에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는 상대의 특성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얼마나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아보다 초자아가 강하게 발현되는 것일까요? 이는 유년기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아와 초자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까운 어른들에게서 건네받은 기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며 형성됩니다. 부모에게서 자주 들었던 말이나 자주 보았던 반응이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부모가 옆에 없어도 부모가 했을 법한 말을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찬보다 지적이 더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은 초자아가 유난히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고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매우 높은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무섭게 몰아세우고요. 반면 자아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받아들여진 경험을 먹고 자랍니다.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지금도 잘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해보자 하며 격려받았던 경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쌓이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같은 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아보다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이 건네는 너그러움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주어도 그냥 인사치레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본인은 겸손이나 현실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정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먼저 나서서 일을 더 떠안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친구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특별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자아와 초자아의 양상이 관계 안에서 또 한 번 발현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도 힘을 얻으려면 사실 모든 관계가 똑같이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유달리 피곤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소모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또 다른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를 구분할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관계의 수가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관계가 없어서 피곤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계 안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했다면 한 번쯤 내 마음대로 해보는 것,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길게 이어진다면 이제 우리 다른 이야기 할까? 하고 제안해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무조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진다는 것을요.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연습이 지금 나에게 왜 필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상대에 맞춰주면서도 괜찮았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할 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준과 공간, 바운더리 같은 것들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데 이전처럼 관계를 잘하겠다는 욕심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다 보니 지치고 소진될 수밖에요.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시실과 날실처럼 서로 엮입니다. 한쪽이 관계를 주도하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맞추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며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따라서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되돌아보고 나를 표현해 보는 과정이 순탄치 않더라도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초자아를 잠시 누르고 자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관계를 숙제처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미 씨도 어쩌면 다음 회의에서는 조금은 늦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보의 말을 내뱉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그 짧은 순간이 관계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5장 내 감정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배려가 무시가 되는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속 좁아 보이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속으로 삼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묻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귀려고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눈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작게 시작된 감정은 부피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감정이 억눌리면 그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흰 곰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실험을 통해 증명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상호 씨는 아내 혜주 씨와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뮤지컬을 관람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약속 이틀 전 상호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혜주 씨가 일주일 내내 야근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에까지 외부 활동을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티켓 취소했어. 당신 피곤하잖아. 오늘은 집에서 쉬자. 상호 씨로서도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 그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주 씨의 체력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채는 것, 불편해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내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알아서 처리하고 아내가 망설이는 것 같으면 자기가 결정해서 끌어주었습니다. 그래. 어쩐지 분위기가 미묘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대답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상호 씨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한참 뒤에 터졌습니다. 다른 일로 작은 언쟁을 하던 중 혜주 씨가 갑자기 당신은 매번 나를 무시한다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상호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힘들까봐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하고 항변을 해보았지만 혜주 씨의 분노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는 진심으로 혜주 씨를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을 텐데 먼저 이야기하기는 미안할 테니 상호 씨가 나서서 정리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혜주 씨는 그것을 무시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나를 대하는 방식이 관계의 방식이 된다.
사실 상호 씨는 자기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대해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차분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억누르는 데 익숙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 분위기를 생각해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흥을 돋웠지요. 자기 의견을 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어색해합니다. 즉 상호 씨가 혜주 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뮤지컬 티켓을 취소한 것은 혜주 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대해온 방식 그대로 혜주 씨를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묻기보다는 빨리 결정하고 해결해주는 방식이 상호 씨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문제는 혜주 씨가 그런 행동을 배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뮤지컬 티켓을 취소하는 결정은 처음부터 상호 씨 혼자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야 할 일을 배려라는 명목으로 상호 씨 혼자 판단해버리니 혜주 씨는 자연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불편해할까봐, 힘들어 보여서 같은 여러 이유로 우리는 앞서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이를 배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사실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드러내지 않은 감정을 지레짐작으로 넘겨짚고 함께 해내야 하는 일을 혼자 처리하면 상대는 이를 배려가 아니라 경계의 침범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의견을 묻고 있는지, 내 감정을 확인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준 적 없는 일을 상대에게 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호 씨처럼 타인을 먼저 챙기는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낯설고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이지 않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자신에게는 박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는 자기 연민은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프는 자기 연민이 이기적이거나 나약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타인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지요. 실제로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파트너를 더 잘 배려하며 통제는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이 상대에게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6장 타인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초등학교 때 짝꿍과 한 책상을 나누었으면서 아웅다웅했던 기억이 있나요? 나무로 된 책상의 경계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하며 눈을 부라렸지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내 영역 밖으로 상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계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선 차원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내 것과 내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책상을 반으로 갈라 내 책상과 내 책상을 구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상대의 감정에 그저 반응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해도 금세 흐려집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이미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너랑은 여기까지야 하고 관계를 끊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관계 안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의 이면에 숨은 심리. 현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든 달려오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일이 생기면 친구들은 현우 씨부터 찾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며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현우 씨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의 사건 사고에 늘 함께하다 보니 현우 씨는 외로움을 느낄 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는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현우 씨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다가 보호자란을 마주하고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탁하기도 전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는 결국 친구들 대신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뒤늦게 병문안을 온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왜 우리한테 진작 연락 안 했어? 현우 씨는 그 말들을 모두 웃어넘기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닥쳐도 침대를 빙 둘러싼 수많은 친구들 중 누구에게도 쉽게 연락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현우 씨는 병원에 있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곁에 있었는데 정작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은 누구일까? 며칠을 고민해도 뚜렷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현우 씨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잘 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은 무엇도 부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다고 느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을 해주고 더 필요한 것은 없나,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준 것과 받은 것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그 저울이 마음속에서 완벽한 평형을 이룰 때만 겨우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 자신을 의심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대개 양쪽 모두의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틀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 여러 번 놓이면서 터득한 생존 전략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이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이렇게 긴장과 불편이 익숙해진 사람은 비슷한 관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에너지를 바닥까지 긁어모아 상대에게 희생 하는 그 고통 속에서만 자신의 진짜 쓸모를 확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허한 마음으로 퇴원해 집에 돌아온 현우 씨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배달시킨 죽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의아해하면서 집어든 봉투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 지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현우야, 수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안에 내가 요즘 먹는 영양제도 넣었어. 그거 먹고 나서 왠지 좀 더 쌩쌩해진 느낌이야.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우 씨는 지수 씨의 쪽지를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어색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지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이는 그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현우 씨에게는 내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늘 타인을 위해 먼저 쓰여. 으니까요. 앞서 말했듯 경계는 내 공간에서 타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현우 씨는 지수 씨의 쪽지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돌봄을 받을 자격도 도움을 요청할 자격도 모두 원래 현우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현우 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많았던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받아들였던 부탁도 거절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친구들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늘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던 현우 씨가 갑자기 거리를 두니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모두가 현우 씨의 달라진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부탁을 하고 현우 씨가 거절하면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대의 것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내 영역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내 감정을 더 씌우지 않는 연습.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내 감정을 더 씌워 나와 타인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현우 씨 사례와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경계 세우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지혜 씨는 어느 날 동창 모임에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데 평소에도 날카로운 말을 자주 했던 친구 원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나보다 더 늦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몇몇 친구들이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았지만 싸늘하게 식은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마냥 머쓱해하며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때 지혜 씨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친구 유진 씨가 지혜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혜, 내가 연락도 없이 늦어서 순간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건 역시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희 씨는 상대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덜 바빠 보이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창 모임에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고작인 원희 씨는 지혜 씨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정확히 모름에도 자신의 기준에서만 상대를 바라본 것입니다. 반면 유진 씨는 상대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먼저 열어둡니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친구를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그 친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 것이지요. 원희 씨의 반응에는 두 가지 심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연관적 사고 셀프 레퍼런스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자신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지요. 지혜 씨가 늦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원희 씨는 그것을 곧장 나를 무시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시입니다. 또 하나는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상대에게 투영하여 그 대상을 탓하는 심리적 현상을 이르는 말이지요. 원희 씨가 버거운 일정을 소화하면서 느끼는 도급함과 불안을 지혜 씨에게 더 씌운 것처럼요. 원희 씨 안에서 시작된 감정이 지혜 씨 때문인 것처럼 표출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감정은 겉으로는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인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헤아림입니다. 마음 헤아림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과는 다릅니다. 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헤아림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 감정을 상대에게 더 씌우거나 함부로 퍼붓지도 않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을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또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가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현우 씨와 원희 씨의 이야기는 방향은 달라도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현우 씨는 내 것이 없어서 경계가 없었고 원희 씨는 내 것과 내 것이 뒤섞여서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요?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들어주고 나서 뿌듯하다면 내 것을 나눈 것이고 지치고 억울하다면 내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경계의 기준입니다. 꼭 어떤 거창한 선언을 하고 상대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경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습관화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습니다. 1.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의 감정이 요동칠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대가 실제로 한 행동 때문인지, 아니, 몇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진 것인지 말이지요. 원희 씨처럼 상대의 행동을 자신과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 감정을 상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유독 쉽게 눌리는 마음의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느낌에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 쉽게 화가 납니다. 비교하는 말, 늦은 답장, 무심한 표정 하나에 마음이 크게 출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상대의 말 한마디와 태도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저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가 일부러 나를 해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민해져 있던 곳이 건드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폭발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의 발작 버튼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에 유독 예민해지는가, 어떤 상황에서 공격받았다고 느끼는가, 상대가 실제로 나를 해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해묵은 상처가 되살아난 것인가 같은 질문들을 하다 보면 감정과 행동 사이에 이성이 끼어들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경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나 자신에게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현우 씨처럼 늘 타인을 먼저 챙겨온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내 것을 아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경계 세우기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세웠을 때 나를 소모하지 않고도 타인과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10장 나 혼자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내가 남동생한테 양보하면 어떠니? 그래도 아들은 대학을 나와야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도경 씨는 아직도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뛸 듯이 기뻤지만 이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에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야 하니 내가 양보하라는 이야기였지요. 어떠니? 하고 물었지만 도경 씨의 의사를 묻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씨에서 이미 결정이 다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경 씨는 결국 대학 진학을 미루었습니다. 부모님이 야속하고 부족한 형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몇 년 쉬었다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은 계속 길어졌고 일찍 취직을 한 도경 씨는 어느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지만 도경 씨는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어머니의 정형외과 진료에 동행하고 부모님 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남동생이 부모님과 더 가까이 사는데도 말입니다. 도경 씨는 사실 이런 일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살 어린 남동생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철이 없었고 무언가 맡기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쟤한테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일을 하고 말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 어머니 정형외과 진료에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동생에게도 한 번만 다녀오라고 부탁해 두었지요. 종일 바쁜 일을 처리하고 퇴근한 저녁 어머니와 남동생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바쁘니? 너는 엄마 병원 가는데 전화 한 통이 없니? 다음부터는 엄마 병원 누나가 가. 뭔 놈의 병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1시간은 기다렸네. 두 사람 모두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늘상 듣던 말들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귓가에 어른거렸습니다. 왠지 마음 한켠이 묘하게 내려앉은 기분이었지요. 입안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계속 챙겼는데. 도경 씨의 이런 반응은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동생에게 대학을 양보할 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쌓아온 시간이 인정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서운함이지요. 이런 기분을 계속 곱씹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왜 항상 나여야 하지?
도경 씨가 갑자기 속이 좁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양보와 희생이 사실은 자신을 관계 안에 묶어두는 족쇄라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지요. 양보가 당연할 때 관계는 망가진다. 도경 씨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우리는 언제나 가족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챙기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갈등을 조율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이런 역할들은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내 것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누가 정해준 것처럼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일종의 캐릭터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캐릭터를 설정했을까요? 이는 앞선 장에서 살펴본 가족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경 씨의 양보는 남동생에게 대학 진학을 양보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굳어진 습관이었습니다. 누나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 오늘날 가족 안에서 도경 씨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양보하던 사람은 계속 양보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었던 온 가족은 가장 오래된 관계이고 캐릭터도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부터 형성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남동생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도 도경 씨의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가족은 원래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요? 가족들한테 양보하는 게 다 손해라는 의미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가족 관계가 양보와 이해로 유지됩니다. 바쁜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보기도 하고 동생에게 진학 기회를 양보하기도 더 나아가 동생의 학비를 보태주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두 상처로 남지는 않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서로의 양보와 희생으로 위기를 넘기며 더 단단해지곤 하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양보 그 자체가 아니라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마음도 같은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 점차 무뎌집니다. 그러다 한 번 건너뛰면 무심한 사람 취급을 받고요. 이처럼 양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양보를 당연하게 여길 때 관계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가족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 순간부터 양보는 귀찮은 의무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관계가 족쇄가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도경 씨는 그 역할이 왜 이렇게 익숙해진 걸까요? 그저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3가지 메커니즘이 차례로 작동합니다. 1. 긍정 강화.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도경 씨가 나서면 갈등이 해소되고 어머니가 제때 병원에 가면서 집안이 안정됩니다. 가족들 분위기도 밝아지고 다들 편안해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지요. 보상이 주어지는 행동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안도감이든 집안의 평화이든 말입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소위 정이 많은 사람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 효능감은 내가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역시 내가 해야 해, 쟤한테 맡기느니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은 수십 번의 경험이 쌓여 굳어진 고정관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능감엔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났다라는 것이지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었을 일입니다. 동생이 서툴게라도 해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살아오는 내내 매번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항상 도경 씨가 먼저 나섰기 때문에 나 없이 해결될 가능성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3. 정체성으로서의 신념 형성. 긍정 강화와 효능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언제나 옳은 진리처럼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후의 모든 경험을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지요. 내가 먼저 챙겨서 잘된 경험이 역시 내가 해야 하는 믿음이 되거나 잠깐 손을 놓았다가 문제가 생긴 기억이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생이 제 역할을 잘 해낸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한 거지 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어떤 결과가 나와도 뿌리 깊은 신념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신념 체계의 무서운 점이지요.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이 뿌리내리면 여간에서는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캐릭터를 바꾸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을 교정하려면 뿌리내린 믿음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지요. 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은 완벽해질까? 도경 씨 같은 사람들은 종종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참으면 가족 관계가 나아질까요? 이제껏 모든 것을 참고 견뎌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전까지 하던 것처럼 희생하면서 버티면 다 괜찮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도경 씨의 양보로 가정이 원만하게 굴러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머니가 순조롭게 치료를 받고 동생이 대학을 마치고 집안이 안정되는 것은 모두 중요하지요. 그런데 도경 씨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도경 씨에게도 좋은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양보와 희생도 기꺼워집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거나 지치고 울적해지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제 양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치르는 비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인정조차 받지 못할 때 도경 씨처럼 어느 날 문득 마음 한켠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나도 가족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마음의 크기가 완벽히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나 혼자만의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태도와 선택도 관계의 방향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언제나 같은 자리만을 맴돌게 되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관계를 바꾸겠다는 나의 결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저 자신을 희생하며 오래된 역할에 계속 짓눌리기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지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몫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굳어진 역할이나 캐릭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족쇄가 된 관계를 조금씩 풀어가는 법. 그렇다면 도경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십 년간 굳어진 캐릭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족 관계는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이고 가기엔 너무 무거울 때가 많지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는 할 만큼 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요. 이번 어머니 병원 동행은 내가 했으니 다음번은 동생 차례라고 정하는 것은 얼핏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역할을 재분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해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을 잠시 견디는 것도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경 씨가 항상 먼저 나섰기 때문에 동생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정말로 제대로 못할 수도 결과물이 도경 씨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동생이 1시간씩 기다렸다고 불평한 것은 도경 씨가 실패했다거나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생은 처음으로 그 역할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불만입니다. 때로는 같이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되게 번거로워서라도 혼자 하는 게 낫다고들 하지만 관계를 위해서라면 조금 성가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함께 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조율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혼자일 때는 조율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내 것을 먼저 챙겨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먼저 생각해온 도경 씨에게는 어쩌면 가장 낯선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 해보는 것, 가족을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일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는 죄책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늘 자신을 뒤로 미뤄온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감각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짐을 덜어 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요. 신념 체계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것이라 바꾸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이번에 내가 하지 않으면 진짜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해묵은 불안이 짐을 내려놓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불안을 마주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지요. 하지만 오래된 신념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불안을 다루는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직면하는 용기를 통해 마음이 자라나는 의외의 경험을 하고 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13장 이 나이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친구를 만날 때도 재고 따질 것이 많아진 나이.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지 않을까요?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등 오래된 관계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 등 한정된 공간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새 친구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각자의 삶이 이미 확고하고 지켜야 할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새로운 친구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지요. 여기에 은근한 비교와 경쟁도 끼어듭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조금만 가까워지면 친구가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배우자는 무슨 일을 하며 아이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래된 친구와는 달리 새로운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우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친구하자. 그래. 를 주고받던 어린 시절과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를 따지고 조율하며 신중하게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다는 것은 관계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바운더리를 지키며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이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괜찮지 않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일 때. 첫 번째 조건은 나의 단점이나 약점도 드러낼 수 있는가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잘 정돈된 모습만 내보이는 관계는 깔끔할 수는 있지만 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직장 상사나 거래처 미팅에서 만난 담당자와 다를 바가 없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만 진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이란 나의 말이나 행동, 내가 처한 상황을 자기 멋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혜영 씨와 미주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근처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던 중에 혜영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우리 민준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혜영 씨의 아들 민준이가 학원에서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혜영 씨는 학원에서 전화라도 오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토로했습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보고 눈물 속 빠지게 혼도 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는 혜영 씨를 미주 씨는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보라거나 민준이는 예전부터 그랬다거나 하는 조언이나 평가 없이 혜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졌고 같은 학교 학부모 관계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혜영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뜻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고민을 꺼낸 것은 미주 씨에게 한 걸음 더 마음을 열고 싶다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민감한 아이 문제나 배우자와 다툰 이야기 등 힘들거나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오가기 시작하면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약한 고리를 내보이고 나누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단단해질 때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너무 잘 통한다. 라며 빠르게 거리를 좁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금세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 놓으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 양 굴지요. 하지만 어른의 우정은 서두를수록 오히려 얕아집니다. 어쩌다 답장이 늦거나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온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선 씨와 보람 씨는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모임이 끝난 뒤에도 카페에 남아 2시간을 더 이야기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족 이야기, 직장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람 씨가 회사 일로 바빠지면서 답장이 하루 이틀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씨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요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보람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전의 기대만 너무 빨리 커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깊은 우정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인연을 이어가면서 말이지요.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서로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모두 같이 지나야만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중년의 편안하고 끈끈한 우정은 한순간 튀는 스파크보다 뭉근하게 다져진 신뢰 위에서 오래 이어집니다. 삶 내 입맛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마흔 이후에 만나는 사람은 대개 이미 자신의 삶에 충실합니다. 말투, 습관, 감정을 다루는 방법, 관계를 맺는 기준까지 자기만의 방식이 확고하지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를 내 입맛대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직장 동료로 만나 가까워진 윤희 씨와 정아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윤희 씨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주말에도 훌쩍 만나자고 제안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정아 씨는 먼저 연락하는 일이 드물었고 주말은 가족과 보내거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어 했지요. 윤희 씨는 처음에 서운했습니다. 나만 애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아 씨가 나는 원래 연락을 자주 못하는데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라고 말했고 윤희 씨는 그제야 정아 씨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이해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락이 드문 사람을 자주 연락하는 사람으로 바꾸려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매일 만나려고 하면 상대는 지치고 관계는 금세 삐걱거립니다. 늘상 사람들을 만나고 자주 연결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관계에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서로를 고쳐 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각자 다른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깨우쳐가는 관계입니다.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새로운 관계가 설레는 이유는 상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고 그 상상은 대개 실제보다 좋은 쪽으로 기울지요. 처음 만났을 때 잘 통한다고 느낀 사람에게 드디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났다라는 기대를 걸기 시작하면 관계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순영 씨는 봉사 모임에서 만난 제이 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의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지요. 이런 사람을 기다려왔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제이 씨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었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열정적이었지만 순영 씨의 이야기에는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순영 씨는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었지요.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니 순영 씨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았을 뿐 제이 씨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제이 씨의 좋은 면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맺는 관계에서 필요한 시선은 상대의 좋은 면만 보려는 낙관도 실망한 뒤 냉정하게 돌아서는 냉소도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띄는 건 당연합니다. 이때 상대의 좋은 면과 불편한 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현실 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정에 대한 로망 하나쯤은 있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갑자기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친구에게서 무언가 실질적인 이득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힘겹게 짊어지고 있고 그동안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괜히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깊은 관계를 맺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의 우정에 어울리는 성숙함을 갖추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쏙쏙 골라내는 능력이 아니라 다름을 견디는 힘, 불완전한 이해를 받아들이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를 통해 내 결핍을 채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면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와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적당히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카미는 우정을 자유로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앞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른의 우정을 설명하기에 더없이 적절합니다. 우정은 소유하거나 구원하려 들지 않고 내 결핍을 대신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때 가능해집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지 않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른의 우정은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생겨나는 알매 가깝습니다. 나는 지금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기대는 지금의 관계 안에서 정말 충족될 수 있나요? 혹시 친구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기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가 나의 외로움을 전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기대한 만큼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른의 우정은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곁을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일, 오해가 생겼을 때 해명하려는 노력, 오래 만나지 못해도 관계가 끝났다고 단정 짓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균형을 익혀가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고 인간관계의 생로병사를 여러 번 겪어도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우정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로망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릴 때처럼 저절로 주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우정은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고 견디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어렵지만 반대로 그래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앞으로의 우정은 가장 성숙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사실 이 책을 갈무리하는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기까지 조금 망설였습니다. 관계를 말하는 책에서 사랑은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낡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 번 돌아보고 덜어내고 다시 쓰는 내내 변하지 않은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이별을 당하고 이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과감히 끊고 빠져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더 공들여 바라보고 물어보고 조율하며 계속 키워가야 하지요. 슬픔과 어려움을 딛고 관계를 포기하는 대신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를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을 끝내 놓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그 관계를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망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아직 남아있는 마음을 함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사람이 서툰 이유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과도 타인과도 관계를 맺는 방법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스스로 헤쳐나가고 선택해야 할 몫이지요. 독자분들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와 너를 모두 지키는 사랑을 다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한 걸음을 딛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책이 부디 조금이라도 닿았으면